어머니, 소녀가 모시겠습니다. 밥그릇 하나면 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삼형제가 어머니를 서로 떠넘기며 입씨름을 벌이던 제삿날 밤, 막내 며느리 복순이 무릎을 꿇고 내민 것은 낡고 이가 빠진 사기 밥그릇 하나였습니다. 형제들은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밥그릇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한복판에 기와 지붕이 반듯하게 얹힌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성만이라는 사내의 집이었지요. 고을에서 알아주는 양반 가문의 장남이었으니 집도 넓고 창고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안주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주름 사이로 걱정 한 줄기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 걱정의 이름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62살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 하였지요. 갸름한 얼굴에 눈빛이 깊고 인매는 늘 꾹 다물어 속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 윤 씨는 더욱 말이 없어졌지요. 낡은 회색 못이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봄의 일이었습니다. 논밭을 팔고 빚을 갚고 나니 남은 재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삼형제가 모여 앉아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큰아들 성만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논밭은 내가 맡겠소. 장남이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 법이요. 둘째 성달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면 나는 아버지 가게를 이어받겠소. 장사 미천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오. 그렇게 두 형이 재산을 나눠 가진 뒤 막내 성복에게 돌아온 것은 고을 외곽에 처마가 기울어진 초가 한 채뿐이었습니다. 성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선한 눈빛만 한번 깜빡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아내 복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지요. 손에 힘이 들어가 앞치마 끝이 구겨졌지만 복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재산 나누는 것보다 더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고 말았지요. 바로 어머니 윤 씨를 누가 모시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성만이 먼저 기침을 한번 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많아서 어머니 모시기가 영 어렵소. 방도 좁고. 둘째 성달이 바로 받아쳤지요. 형님 댁이 제일 넓지 않소. 가게 일이 바빠서 소인도 어렵소이다. 둘이서 서로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기를 반복하는 사이 윤 씨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먼 산을 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쑤셔왔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윤 씨는 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복수는 빈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늘한 봄바람이 볼을 스쳐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봉양 문제는 미뤄진 채로 윤 씨는 성만의 집 한쪽 방에 얹혀 지내게 되었지요. 그러나 성만의 안주인이 얼굴을 찡그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밥상을 차려 넣으면서도 쿵쾅쿵쾅 소리를 내었고 윤 씨 방 앞을 지날 때면 한숨부터 쉬었지요. 윤 씨는 그럴수록 더 작아졌습니다. 밥도 조금씩 먹고 말도 조금씩 줄였지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낡은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복수는 틈틈이 시어머니를 찾아갔지요. 손수 끓인 죽이나 나물 반찬을 보자기에 싸들고 가면 윤 씨는 언제나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 바쁜 사람이. 그러나 복수는 그 말을 한 번도 곧이 듣지 않았지요. 윤 씨의 눈빛이 말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오지 말라 하면서 눈빛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복순이 죽을 들고 갔을 때였습니다. 윤 씨가 복순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였지요. 복순아. 예, 어머니.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란다. 복수는 그 말뜻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죽그릇을 내밀었지요. 윤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술 떠넣고 눈을 가늘게 감았지요. 그 얼굴에 아주 잠깐, 그야말로 아주 짧은 순간 편안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는 그날 그 표정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지요. 제삿날이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삼형제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지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상이 물러가자 성만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불편한 말을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로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문제를 이번에 결판 내야 할 것 같소. 올겨울은 도저히 우리 집에서 모시기가 어렵소. 성달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장사가 안 되어서 방 하나 덧붙일 형편도 안 됩니다. 그렇게 두 형이 다시 서로를 쳐다보며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복은 이번에도 입을 열지 못하였지요. 눈만 이리저리 굴리며 형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복수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윤 씨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아들들의 목소리가 다 들렸겠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그저 고요하였습니다. 그 고요함이 복순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의 언성이 높아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 안쪽 깊이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 하나가 있었지요. 낡고 이가 빠진 사기 밥그릇 하나가. 복순이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말없이 내밀었던 그릇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밥그릇을 두 손에 들고 마루로 나왔지요. 그리고 형제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모시겠습니다. 밥그릇 하나면 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만이 피식 웃었지요. 막내 며느리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너희 집은 겨울나기도 빠듯하다면서. 성달도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빈말 마시오. 살림도 못 사는 주제에. 성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두 형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복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밥그릇을 올려놓은 채로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윤 씨가 나왔지요. 새 아들과 며느리를 한 번씩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에게로 시선이 멈추었지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찬 공기가 마루 위를 스쳐 지나갔지요.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단 2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복수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렇게 어느 고을의 가난한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하였지요. 성복이 뒤따라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순아, 정말 괜찮겠느냐? 어머니를 모시면 우리 살림이 더 어려워질 텐데. 복순이 돌아보았지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리 소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밥 한 끼 챙겨줄 사람 하나 없이 살았지요. 어머니께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는 것을 보는 것이 소녀에게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일입니다. 성복은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느낌이었지요. 복순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복은 잠시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가을밤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성복은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수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났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올 채비를 하는 것이었지요.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복수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성만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성만의 안주인이 대문 앞에서 복순을 맞았지요. 반가운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잘 됐소. 어서 데려가시오. 겨울 나기 전에 방을 비워주어야 우리도 편하니.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지요. 윤 씨는 이미 보찜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요. 복순이 방문 앞에 서자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복순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내밀었지요. 어머니 가시지요. 윤 씨가 천천히 보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지요. 쭈글쭈글하고 마디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묵직한 손이었지요. 복수는 그 손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만의 집을 나섰지요. 아침 해가 막 고개를 내밀던 참이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윤 씨의 보찜 깊숙한 곳에 조그맣게 접힌 삼배 조각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머지않아 모든 것을 뒤흔들 사연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복순의 초가에 윤 씨가 들어온 첫날, 성복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방 하나짜리 초가에 이제 세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이었지요. 성복이 머뭇머뭇 서 있는 동안 복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보찜을 풀고 이부자리를 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해가 기울기 전에 따뜻한 방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윤 씨는 방에 앉아 복순이 움직이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성만의 집에서 보이던 그 굳은 눈빛이 조금, 아주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복순이 밥상을 들여왔지요.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된장국 하나와 묵나물 한 접시, 그리고 보리쌀이 반 이상 섞인 밥이었지요. 복순이 윤 씨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다름 아닌 그 낡은 사기 밥그릇이었지요. 이가 빠진 자리가 손에 익은 듯 복순의 손에 꼭 맞았습니다. 윤 씨가 그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지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그릇을 아직 갖고 있었느냐? 예, 어머니. 소녀가 시집 오던 날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옵니다. 윤 씨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밥을 한술 넣더니 오래 씹었지요. 그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윤 씨가 드시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도 수저를 들었지요. 그날 밤은 고요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궁이를 달구고 밥을 짓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지요. 그런 다음 시어머니 방에 밥상을 드리고 그 다음에야 성복과 자신의 밥을 챙겼습니다.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였지요. 가는 바늘기에 실을 꿰는 손이 빠르고 솜씨가 고왔습니다. 윤 씨가 가끔 문 너머로 내다보며 그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였지요.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지냈고 복수는 묵묵히 살림을 하였지요. 성복은 낮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좁은 초가지만 따뜻하고 조용하였지요. 그런데 열흘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성만이 불쑥 찾아왔지요. 넓은 도포를 떨쳐 입고 대문을 밀고 들어선 성만은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좁은 데서 어머니를 모신다고. 방이 하나밖에 없잖소. 복순이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어머니는 방 안에 계십니다. 성만은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마당에 서서 팔짱을 꼈지요. 내가 온 건 다른 게 아니오. 어머니 봉양 비용을 좀 보태줄 생각이었는데 보아하니 이 살림으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가 어렵겠소. 그냥 우리 집으로 다시 모셔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복순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녀가 잘 모시겠습니다. 성만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내가 잘 모신다고? 된장국에 보리밥이 잘 모시는 거냐?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성만이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더 말을 하려는 찰나 방 안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성만아. 성만이 멈칫하였습니다. 예, 어머니. 나는 여기가 좋다. 그냥 가거라. 한 줄이었습니다. 짧았지요. 그러나 그 무게가 얼마나 묵직하던지 성만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뒤에 낮게 투덜거리며 대문을 나섰지요. 복수는 성만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씨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복순과 윤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가 문을 닫았지요. 복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조금 올라간 웃음이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윤 씨는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끼니 때 한두 마디뿐이었던 것이 어느 날부터 복순이 바느질하는 곁에 앉아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성복이 어릴 때 이야기, 고을에서 살던 옛날 이야기, 남편과 처음 살림을 차리던 때 이야기를 조심조심 꺼내었습니다. 복수는 바늘을 멈추지 않고 귀를 기울였지요. 가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러셨어요? 하고 되물으면 윤 씨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지요. 복순이 빨래를 개는데 윤 씨 방 구석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그만 보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낡고 해진 버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지요. 아이 버선이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어른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였지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윤 씨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 버선을 보더니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성복이 것이다. 5살 때 내가 만들어 신겼지. 발이 작아서 신발이 자꾸 벗겨지던 아이였어. 복순의 손가락이 버선 위를 가만히 쓸었지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셨습니까? 그럼 새 아들 버선을 다 내가 만들었지. 큰 것들은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이것만 남아있더구나. 윤 씨의 목소리가 잠깐 잦아들었습니다. 복수는 그 버선을 다시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넣었지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작은 버선 한 켤레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어머니의 손이 5살 아이의 발이 그리고 그 작은 발에 버선을 신겨주던 윤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어떠하였을지
복수는 짐작할 수 있었지요. 친정 없는 자신에게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수는 눈을 꾹 감았지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였지요. 이 어머니를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복순이 모르는 사이 자신에게 한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살림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성복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들어오는 돈이 넉넉지 않았지요. 복수는 삭바느질을 늘렸습니다. 밤이 깊어도 등잔불을 끄지 않고 바늘을 놀렸지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윤 씨가 어느 날 저녁 그 손을 보았지요. 손이 왜 이 모양이냐? 복순이 얼른 손을 치마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바느질을 밤새 하는 것이냐? 조금. 밥은 먹고 하느냐?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 씨가 한동안 복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보찜을 뒤졌지요.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고 작은 주머니였지요. 안을 열어보니 엽전이 몇 입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라. 복순이 펄쩍 뛰었지요. 아니 됩니다. 어머니 것을 소녀가 어찌 받겠습니까? 받아라. 며느리가 밤새 손가락이 피날 때까지 일하는데 시어미가 모른 척하면 사람이냐?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소녀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진심으로요. 윤 씨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복순아, 내가 내게 밥을 먹이는 것처럼 나도 너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시험이란다. 받아라. 복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복순은 결국 두 손으로 그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방안이 고요하였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날 밤 복수는 잠들기 전에 그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지요. 친정도 없이 살아온 복순이 처음으로 받아보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이불을 적셨지요. 그러나 복순은 그 눈물의 의미를 아직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이 집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비로소 진짜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아직은 알 수 없었지요.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복순이 아침밥을 지어 시어머니 방에 들이려고 문을 열었을 때였지요. 윤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새벽에 이미 일어나 계시던 분이었지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다가가 이불을 살짝 들추었지요. 윤 씨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보니 뜨거웠지요. 열이 났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십니까? 윤 씨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괜찮다. 조금 있으면 나을 것이다. 아니 됩니다. 약방에 다녀오겠습니다. 얘야, 가지 않아도 된다. 약값이 얼마나 드는데. 복수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빠르게 걸어 장터 약방에 닿았지요. 흰 수염이 긴 노인 약방 주인이 복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 분이 있소? 예, 시어머니께서 열이 높으십니다. 노인이 이것저것 약재를 꺼내며 물었지요. 얼마나 되셨소? 식사는 제대로 하시오? 복순이 대답하는 사이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되시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소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노인이 약을 봉하며 복순을 바라보았지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는 법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복순은 그 말을 되새기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또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새하얀 눈이 발자국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복순은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약방 노인에게서 받아온 약을 다리자 집안에 쓴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복순이 약사발을 들고 들어가자 윤 씨가 겨우 몸을 일으켰지요. 식기 전에 드셔야 한다며 복순이 받쳐들자 윤 씨는 천천히 약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지요. 썼을 것입니다. 쓰십니까? 쓰다. 다 드셔야 합니다. 알겠다. 윤 씨가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복순이 빈 사발을 받아들자 윤 씨가 말하였지요.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복순의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왔지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이며 괜찮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부엌으로 나오는 길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닦아냈지요.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윤 씨의 열은 사흘 만에 내렸지요. 다시 일어나 밥상 앞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복순은 속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병을 앓고 난 어머니의 모습이 전보다 더 여위어 보였지요. 뺨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순이 한술 더 뜨시라고 권하자 윤 씨가 말하였습니다.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이 정도면 된다. 복순은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식사량이 줄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윤 씨는 밥을 절반도 드시지 않는 날이 잦았지요. 국도 두어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하였습니다. 복순은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지요. 복순이 방을 쓸다가 윤 씨 이부자리 옆에서 작게 접힌 삼배 조각을 발견하였습니다. 까만 먹으로 무언가가 촘촘히 적혀 있었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약재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3첩에 한 번씩, 증세가 악화되면 5첩, 오래 끌면 돌이키기 어려움. 복순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왜 적어주었는지 복순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보았느냐? 윤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지요.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표정은 담담하였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얼굴이었지요. 복순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 것입니까? 윤 씨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래. 언제부터이십니까? 지난 봄부터다. 복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 봄이라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도 전부터였습니다. 삼형제가 재산을 나누고 봉양 문제로 싸우는 내내 윤 씨는 이미 몸속에 이것을 안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윤 씨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아들들이 걱정한다고 나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요? 짐이 되기 싫었다. 복순의 눈물이 터졌지요. 참으려 하였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짐입니까? 그것이 어찌 짐이 됩니까? 윤 씨가 복순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오래 숨겨온 무언가였습니다. 복순아. 예. 나는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성만이도 성다리도 저 살기 바쁜데 병든 어미까지 얹혀 있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알리지 않은 것이다. 복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 씨의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어머니, 지금 당장 약방에 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약을 지어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약값이 얼마나 드는데. 그건 소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도 형편이 어렵지 않느냐?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눈에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지요. 어머니, 소녀는 어릴 때 아파도 누가 약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도 혼자 버텼지요. 그때 누군가가 약 한 첩만 지어주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께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가 오래도록 복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꾹 참으려는 것이 보였지요. 눈매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복순이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로. 그날 복순은 장터 약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삼배 조각을 노인에게 내밀었지요. 노인이 조각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약재들은 쉽지 않은 병이요. 고칠 수 있습니까? 노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빠르게 쓰면 더디게 진행시킬 수 있소. 그러나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은 어렵고. 얼마나 걸립니까? 꾸준히 다려드리면 한두 해는 더 좋은 상태로 지내실 수 있을 것이요. 복순이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지어주십시오. 노인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꽤 들 텐데. 지어주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재를 집어들기 시작하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요. 복순은 약꾸러미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걸음은 빠르고 단단하였지요. 이 어머니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이 찬바람보다 더 뜨겁게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순은 알지 못하였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장터 담벼락 뒤에서 낯선 눈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눈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복순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눈의 주인은 성달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성달은 그날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가 복순을 보았지요. 약방에서 나오는 복순의 손에 들린 것이 보통 약꾸러미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 빠른 성달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성달이 형 성만을 찾아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형님,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 약을 짓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성만이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입니까?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없으셨는데. 성만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편한 기색이었지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때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막내 집에 가시더니 갑자기 병이 나신 것 아니겠소? 성달이 눈을 가늘게 뜨었지요. 그러고 보니 그렇군요. 설마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보아야겠소. 두 형제가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복순을 향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말이 되고 행동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복순은 달인 약을 시켜서 윤 씨 방에 들였습니다. 윤 씨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지요. 약사발을 받아들고 조용히 마셨습니다. 복순이 옆에 앉아 있었지요. 윤 씨가 다 마시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성만이나 성다리한테는 알리지 마라.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알아봤자 소란만 생긴다.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낫다. 복수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였지요.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귀찮아할 것이라는 것을 윤 씨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 새 아들을 봐온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이미 성달이 보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복수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어머니 곁에서 등잔불 아래 바늘을 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지요. 그러나 방 안은 따뜻하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약을 꾸준히 마셨지요. 얼굴빛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조금 더 드시게 되었고 낮에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는 날도 생겼지요. 복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살림이 빠듯하고 몸은 고되었지만 어머니가 밥그릇을 다 비우는 것을 보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어느 날 점심이었습니다. 복순이 국을 떠오다가 부엌 문 앞에서 그만 발이 걸려 국그릇을 쏟고 말았지요. 뜨거운 국물이 발등을 덮었습니다. 복순이 이를 악물었지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까 봐서였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이미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쳤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렸지요. 윤 씨가 나왔습니다. 복순이 국물을 닦으며 얼른 일어서려 하는데 윤 씨가 먼저 부엌 물동이 옆에서 차가운 물을 떠왔지요. 그리고 복순의 발 위에 조용히 부어주었습니다. 복순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다음에는 한꺼번에 많이 들지 마라. 2번에 나눠서 들고. 예. 들어가자. 윤 씨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지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살림을 합친 날과는 다른 눈빛이었지요. 복수는 그 눈빛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말없이도 통하는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따뜻한 날들 속으로 차가운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발걸음은 2 사람이었습니다. 성만과 성달이 함께 왔지요.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복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이 쿵 열렸습니다. 성만이 앞서고 성달이 뒤따라 들어왔지요. 2 사람의 얼굴이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복순이 공손히 답하였습니다. 방 안에 계십니다. 성만이 들어가 보겠다는 말도 없이 방문을 열었지요. 윤 씨가 등을 기대고 앉아 있다가 2 아들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왔느냐?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 것 같던데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윤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성달이 끼어들었지요. 어머니, 막내 며느리가 장터 약방에서 큰 약꾸러미를 사들고 오는 것을 소인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을 알면서 저희한테는 숨긴 것 아닙니까? 복순이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손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한테 숨기다니 이건 막내 며느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성만이 방 밖으로 나오며 복순을 보았지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보시오, 아주머니.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을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소? 복순이 빨래를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다 해도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건강을 형제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오? 그것도 모르오? 복순이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어머니 뜻이라고요? 성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걱정할까봐 그리 하신 것이요. 며느리가 그 뜻을 알면서 거기 편승하는 것이 옳습니까? 성달이 거들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내 집이 형편이 어려운 것은 우리도 압니다. 어머니 약값을 뗄 형편이 안 되면 차라리 우리 중 한 집으로 다시 모셔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복순이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어머니께서는 여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가 원한다고 해서 못 드시고 못 입으시면 됩니까?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윤 씨가 나왔지요. 얼굴빛이 평소보다 단단하였습니다. 성만아, 어머니, 복순이가 잘못한 것 없다. 내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머니 자식이 아닙니까? 윤 씨가 성만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눈빛에 오랜 것들이 담겨 있었지요. 자식이면 나를 믿어라. 나는 여기가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달도 마찬가지였지요. 잠시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만이 결국 몸을 돌렸지요. 대문을 나가다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두고 보겠소. 두 형제가 떠나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이 윤 씨 옆에 섰지요. 윤 씨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들어가자. 바람이 차다. 복순이 윤 씨의 팔을 받쳐들었지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그러나 복순은 알았습니다. 오늘 일로 두 형의 마음이 더 뒤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성복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복순에게서 오늘 있었던 일을 듣더니 얼굴이 굳었지요. 형들이 그런 말을 하였단 말이냐? 예. 성복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복순아, 혹시 무섭지 않으냐? 형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복순이 성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나리. 정말이냐? 어머니가 오늘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성복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모습이 복수는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형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복도 나름의 무게를 지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성만은 집에 돌아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어머니의 눈빛이 걸렸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무엇인지 잡히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성만이 혼자 다시 막내 집을 찾았습니다. 복순도 성복도 없는 시간이었지요. 문을 두드리자 윤 씨가 열었습니다. 성만이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지요. 어머니,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물어봐라.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께 잘 대해줍니까? 정말로요. 윤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대답하였지요. 그래. 어찌 잘 대해줍니까? 밥 한 끼를 허투루 먹이지 않는다. 약 한 첩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윤 씨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듣는다. 성만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 말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방에 드나들 때 어머니 눈을 마주본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요.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성만이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지요.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형의 마음이 돌아서기까지는 아직 더 깊은 시간이 필요하였지요.
그 시간은 복순에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찬바람이 매서워졌지요. 복순은 아침마다 아궁이를 더 오래 달궜습니다. 어머니 방이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덕분에 자신이 쓰는 장작이 2배로 늘었습니다. 장작을 더 사야 하였지요. 그러면 삭바느질을 더 해야 하였고 바느질을 더하면 밤이 더 깊어져야 끝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성복이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서더니 복순의 얼굴을 보고 멈추었지요. 복순아, 눈이 왜 그러냐? 예, 눈밑이 새까맣다. 복순이 손등으로 눈밑을 문질렀지요.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얼마나 못 잤느냐? 며칠. 성복이 한동안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복순과 눈높이가 맞아졌습니다. 복순아,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지우고 있다. 그렇지 않으냐? 복순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라. 내가 형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동안 내가 혼자 다 받아냈다. 어머니 약도 형들 말도 살림도 다. 복순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성복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지요. 미안하다. 나리. 진짜로 미안하다. 나는 나쁜 남편이다. 복순이 잠시 성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였지요. 나쁜 남편이 아닙니다. 그저 겁이 많은 것뿐이지요. 그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성복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이 말을 이었지요. 다음에 형님들이 오시거든 나리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여기 잘 계신다고. 그것 하나면 됩니다. 성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이 끄덕이는 것이 아니었지요. 다짐하듯이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바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가 방문을 조금 열었지요. 2사람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코를 훌쩍이는 소리였습니다. 3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지붕 아래 저마다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밤이 지나자마자 다음 날 아침에 성달이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것이 있었지요. 두꺼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복순이 대문 앞에서 받아보니 고을 관아에서 발행한 문서처럼 생겼었지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님? 성달이 코웃음을 쳤지요. 어머니 봉양을 빌미로 이 집의 재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소. 고을 어른께 여쭤봤더니 이런 경우 확인서 하나가 있으면 된다 하더이다. 어머니가 자의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오. 복순이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달이 팔짱을 끼고 기다렸지요. 복순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에게 종이를 내밀며 조용히 말하였지요. 어머니, 형님이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윤 씨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오래 있더니 복순을 보았습니다. 붓을 가져오너라. 복순이 붓과 벼루를 가져왔지요. 윤 씨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썼지요.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복순이 그 손을 바라보았지요. 윤 씨가 종이를 복순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져다 주어라. 복순이 마루로 나와 성달에게 종이를 건넸지요. 성달이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대문을 나가는 발걸음이 빠르지 않았지요. 복순은 그 등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찬 겨울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복순은 2 팔을 모아 가슴에 얹었습니다. 추웠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름쯤 지났습니다. 겨울이 한창이었지요. 눈이 고을을 하얗게 덮었고 아침마다 처마에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윤 씨는 그 보름 동안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약을 꾸준히 다려 마신 덕인지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날이 늘었지요. 밥도 거의 다 드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순이 그 빈 밥그릇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어머니, 다 드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당겼다. 잘 드셨습니다. 한 그릇 더 드시겠습니까? 됐다. 욕심 부리면 탈난다. 그러면서도 윤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복순도 웃었습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복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장터에서 복순을 보면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아주머니, 시어머니 잘 모신다지요? 참 갸륵한 사람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소? 잘하고 있소. 복수는 그런 말들이 쑥스러웠지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지는 않았지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추운 겨울을 버티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문이 성만과 성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두 형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자신들은 어머니를 외면하고 막내 며느리가 효부라는 소문이 도는 것이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성만이 무릎을 치며 말하였지요. 이것은 막내 며느리가 일부러 소문을 낸 것이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성달이 동조하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할 수 있소? 속내가 있는 것이요. 어머니가 속고 계신 것이요. 두 형은 다시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고을 어른에게 직접 가서 고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를 병을 핑계로 붙잡아 두고 이 집의 재산을 노린다는 말을 퍼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복이 그 소식을 먼저 들었지요. 장터에서 성달의 심부름꾼이 고을 쪽으로 가는 것을 본 이웃이 귀띔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성복이 집으로 달려와 복순에게 말하였지요. 복순아, 형들이 우리를 고을 어른에게 고발하려는 것 같다. 복순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고발하겠다 합니까? 어머니를 붙잡아 두고 재산을 노린다고. 복순이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윤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윤 씨의 얼굴이 굳었지요. 처음으로 분노가 스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복순아. 윤 씨가 복순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하루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움직였다. 이번엔 내가 움직일 차례다. 복순의 눈이 뜨거워졌지요. 고을 어른 앞에 모이는 날이 잡혔습니다. 성만과 성달이 먼저 도착하였지요. 고을 어른 앞에 앉아 말을 꺼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복과 복순이 나란히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뒤를 윤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성만이 눈을 크게 떴지요. 어머니,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인데 왜 내가 빠지느냐? 윤 씨가 고을 어른 앞에 앉았습니다. 등이 곧았지요. 병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기세였습니다. 고을 어른이 사정을 들었습니다. 성만이 말하였지요. 복순이 어머니의 병을 숨기고 봉양을 독점하며 집안 재산을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어른이 윤 씨를 보았지요. 어머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윤 씨가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의 막내 며느리는 소인이 편찮은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약을 지어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밥을 짓고 밤마다 약을 다렸지요. 소인이 재산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아이도 재산 얘기를 한 적 없고요. 성만이 끼어들었지요. 어머니, 그 아이가 그렇게 보이게 한 것 아닙니까? 윤 씨가 성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분하지만 깊었지요. 성만아, 내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밥을 지어다 준 것이 언제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성만의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지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이마를 짚어본 것이 언제냐? 성달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 하였다. 복순이는 그것을 하였고 너희는 하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고을 어른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성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들었지요.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윤 씨가 성만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오래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달도 입술을 깨물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고을 어른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가족 간의 일로 소인이 깊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잘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성만이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선이 낮아졌지요. 처음으로 복순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성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잘못하였소. 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니요. 잘못하였소. 성달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나도 미안하오. 복순이 두 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꾹 참았습니다. 형님들, 어머니를 함께 모십시다. 소녀 혼자 하는 것보다 셋이 하면 어머니가 더 좋으실 것입니다. 성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이 나란히 복순의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성복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정으로 읽으려는 것이 역력하였습니다. 복순이 먼저 들어서며 성복에게 말하였지요. 다 잘 됐습니다, 나리. 성복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방 안에 윤 씨가 앉아 있었지요. 삼형제가 어머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세 아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윤 씨가 아들들을 한 명씩 보았습니다. 성만, 성달, 성복. 세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꾹꾹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지요.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이 방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지요. 그냥 흘렸습니다. 오래 기다린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은 복순의 초가에서 모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방이 좁아서 다리를 모아 앉아야 하였지요. 반찬이라고는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지요. 성만이 밥을 먹다가 말하였습니다. 복순 아주머니 손맛이 참 좋소. 별것 아닙니다, 형님.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것이 보기 좋소. 복순이 고개를 들었지요. 윤 씨가 낡은 밥그릇을 들고 밥을 천천히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가 빠진 밥그릇이었지요. 그것을 보는 성만의 얼굴이 복잡하였습니다. 저 밥그릇은 어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부터 쓰시던 것이라 합니다. 성만이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성달도 조용히 윤 씨의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가 밥 한 술을 더 뜨셨지요.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다 먹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그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릇을 다 비운 것이었지요. 복순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하얗게 깨끗한 그릇이었지요. 복순은 그 그릇을 가슴에 한 번 꼭 안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리고요. 눈물이 또 흘렀지요. 이번에는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깊어지자 뜻밖의 일이 생겼지요. 윤 씨가 복순을 따로 불렀습니다. 성망과 성달이 돌아가고 성복도 잠들었을 때였지요. 등잔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윤 씨가 자신의 보찜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었지요. 그 안에 낡은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이가 빠진 사기 밥그릇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복순이 부엌에 두고 온 그릇과 똑같은 모양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것은 두 개다. 복순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두 개를 주셨다.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나중에 며느리에게 주려고 간직하였지. 내가 시집 오던 날 하나를 주었고 하나는 내가 간직하고 있었다. 복순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두 그릇이 한 쌍이란다. 어미가 밥을 먹고 며느리가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서 같은 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복순의 눈물이 터졌지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내가 못마땅하였다. 고아 출신이고 가진 것이 없고 성복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였지. 그런데 내가 시집 온 뒤로 밥 한 끼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알았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윤 씨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복순이 두 손으로 윤 씨의 손을 감쌌지요. 참으려 하였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흑흑 하는 소리가 작게 났지요. 윤 씨가 복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래도록 조용히 토닥였지요.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안에서 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낡은 밥그릇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복순의 집이 달라졌습니다. 성만이 열흘에 한 번씩 들르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마당에만 서 있다가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방 안에 들어와 앉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달도 마찬가지였지요. 처음엔 장터에서 사온 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순이 나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성달이 멈추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어떠시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밥도 다 드시고요. 성달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지요. 어머니, 저 성달이옵니다. 방 안에서 잠시 소리가 없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윤 씨가 성달을 보았지요. 아무 말 없이 들어오라는 눈빛을 주었습니다. 성달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지요. 복순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뿌듯하였지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마당에 풀이 돋았지요. 윤 씨의 걸음이 봄볕과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복순이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 윤 씨가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솜씨가 좋다. 어머니 덕분에 배웠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없는데 보기만 해도 배웁니다. 윤 씨가 낮게 웃었지요. 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웃음이 좋았지요. 시어머니가 웃는 것을 처음 본 날부터 가슴에 새겨둔 소리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성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요. 두 아이가 마당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며 달려가는 아이들을 윤 씨가 두 팔 벌려받았지요. 아이들이 윤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빛이 퍼졌지요. 성만이 복순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 아주머니. 예, 형님. 고맙소. 복순이 성만을 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시는 것을 처음 봤소. 내가 이 집에 자주 오지 않았으니 몰랐는데 어머니가 저런 웃음을 갖고 계셨는지 몰랐소. 복순이 고개를 숙였지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성만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하였지요.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 약값을 보태겠소.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소녀가 혼자서 다 할 필요 없소. 나도 아들이요. 내 몫은 내가 하겠소. 복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지요. 성만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순은 알아보았지요. 그날 저녁 성달도 왔습니다. 삼형제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았지요. 성복이 쑥스러운 듯 앉아 있는데 성만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우리 세 형제가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정작 어머니를 서로 밀었다. 부끄러운 일이요. 성달이 말하였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성복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복순이가 대신 다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한마디를 못하였소. 가장 나쁜 놈이요. 복순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늦으셨을 뿐입니다. 세 아들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들이 각각 달랐지요. 미안함, 부끄러움, 고마움. 그것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윤 씨가 말하였지요. 됐다. 이제 됐어. 더 말하지 마라.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희 셋을 낳아 키우면서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보니 다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윤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에 방안이 따뜻해졌지요.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떠왔지요. 5개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윤 씨의 낡은 사기 밥그릇을 놓았지요. 윤 씨가 그 밥그릇을 바라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맛있겠구나. 그 말에 복순이 웃었지요. 성복이 웃었습니다. 성만도 성달도 웃었지요. 그 웃음들이 좁은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그 후로 달이 하나씩 지났습니다. 성만은 약속대로 약값을 보내왔지요. 처음에는 심부름꾼 편에 엽전을 보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들고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에서 1시간씩 앉아 있다가 갔지요. 어떤 날은 2시간이 넘도록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갈 때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이 복순 눈에도 보였지요. 성달은 장터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엿 한 묶음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건어물, 그 다음에는 윤 씨가 좋아하는 북어였습니다. 윤 씨가 북어를 받아들고 말하였지요. 어찌 알았느냐? 내가 북어를 좋아하는 것을. 성달이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북어찜을 드실 때마다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윤 씨가 성달을 바라보았지요. 조용히 보다가 말하였습니다. 보고 있었구나. 예, 어머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세 아들 모두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표현의 문을 먼저 연 사람이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뿌듯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하였지요. 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었지만 공허하지 않았지요. 이 집이, 이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지요. 복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개는데 윤 씨가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빨래를 함께 개기 시작하였지요. 복순이 놀라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소녀가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빠르지 않느냐? 복순이 입을 다물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빨래를 갰습니다. 햇볕이 따뜻하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요.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함께 일하다가 윤 씨가 말하였습니다. 복순아, 예.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복순이 손을 멈추었지요. 어머니, 성만이 집에서 발소리 쿵쿵거리는 것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빨리 죽어야겠다고. 복순의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와서 밥그릇을 들고 무릎을 꿇었지. 그때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저리 하는데 나도 한 번 더 살아봐야겠다고. 복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하였지만 되지 않았지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겠구나. 약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밥 꼭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곁에 계속 있겠습니다. 윤 씨가 복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지요. 그리고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지도 않고 그냥 손만 잡고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 봄날의 평온함 뒤에 복순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지요. 윤 씨의 봇지만 삼배 조각 옆에 새로 접어넣은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 씨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써넣은 것이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복순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윤 씨의 병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약방 노인이 말하였지요. 꾸준히 다려드린 덕입니다. 이 정도면 잘 잡은 것이요. 복순이 고개를 숙였지요. 더 드려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드리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셔야 하오. 걱정이 없으시면 몸도 따라가는 법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복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여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복순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였지요. 어머니가 걱정 없도록, 마음이 편하도록 소녀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순의 두 번째 맹세였습니다. 복순이 집에 돌아오자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윤 씨와 성복이 마당에 앉아서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보니 성복이 어릴 적 갖고 놀던 물건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웃었지요. 복순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냥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웃는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뜨거움이었지요. 복순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며 부엌으로 갔지요. 저녁을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오늘은 북어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집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복순은 그 저녁 내내 느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이 타오르는 동안, 국이 끓는 동안 복순은 생각하였지요.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집이구나. 혼자였던 복순이 드디어 집에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고을의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지요. 들판이 노랗게 물들고 감나무에 주홍빛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복순의 초가 옆에도
낡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해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가 마당에 나와 그 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가지마다 감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저 감나무가 올해도 열렸구나. 예, 어머니. 올해는 특히 많이 달렸습니다. 저것 따서 새 형제들 나눠주어야겠다. 복순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녀가 딸 테니 어머니는 들어가 계십시오. 같이 따자.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감을 땄습니다. 윤 씨는 손을 뻗어 닿는 곳의 것을 따고 복순이 높은 가지의 것을 따서 내렸지요. 바구니에 감이 가득 찼습니다. 윤 씨가 감을 하나 들어 바라보았지요. 복순아. 예. 나는 이 집이 좋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지요. 윤 씨의 얼굴에 고요한 빛이 있었습니다. 넓지도 않고 마당도 작고 감나무 하나뿐이지만 여기서 내가 밥을 짓는 냄새가 나고 성복이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좋다. 복순이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소녀도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오래 이렇게 살자. 예, 어머니.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감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가을볕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하였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가 복순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지요. 그것이 봄날 복순 몰래 써넣었던 그 종이였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복순이 종이를 받아 펼쳤지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 씨의 손글씨였지요. 또렷하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천천히 읽다가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성복이 다음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성복이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다. 마을 입구 반 열마직이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복순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것을 소녀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나는 그것을 어디 쓸 일이 없다. 너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복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합니다. 윤 씨가 복순의 손 위에 종이를 올려놓았지요. 받아라. 어미가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다.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순이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가슴에 꼭 눌렀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일어섰지요. 성만이와 성다리에게도 알렸다. 아무도 이해 없다 하였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깊었지요. 그 눈빛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복순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 지어야지. 윤 씨가 먼저 부엌 쪽으로 걸어갔지요. 복순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들어섰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 함께하면 빠르지 않느냐. 복순이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윤 씨가 옆에서 쌀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저녁을 지었습니다. 얼마 후 성복이 돌아왔지요. 그리고 성만과 성달도 왔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모두 모였지요. 다섯 사람이 좁은 방에 가득 앉았습니다. 복순이 밥상을 들였지요. 가장 앞에 윤 씨의 낡은 사기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두 번째 밥그릇을 나란히 놓았지요. 한 쌍이 되어 놓인 두 그릇이었습니다. 어미와 며느리의 그릇이었지요. 윤 씨가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먹자. 모두가 수저를 들었지요. 방 안이 따뜻하였습니다. 밥 먹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터지는 웃음소리가 좁은 방을 꽉 채웠지요. 성만이 성복에게 장난을 치고 성달이 어머니한테 혼나고
성복이 복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모두 웃음이 되었지요. 윤 씨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요. 깨끗하게 다 드셨습니다. 복순이 그 빈 밥그릇을 보았지요. 그것이 처음 제삿날 밤 두 손에 들고 무릎을 꿇었던 그 밥그릇이었습니다. 이가 빠진 자리가 여전히 있었지요. 낡은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밥그릇은 그날과 달랐습니다. 그날은 텅 비어 있는 그릇이었지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지요. 이 그릇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찼습니다. 밥이 아니었지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혼자였던 자신이 떠올랐지요. 아무도 없던 시절 밥 한 끼를 혼자 먹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복순이 지금 이 방 안을 볼 수 있다면 어찌하였을까요? 아마 한참을 울었겠지요.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어머니, 남편, 형들 모두 있었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그것은 복순이 살아오면서 지은 가장 큰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윤 씨의 건강은 꾸준히 좋아졌지요. 약방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이 어머니 마음이 편하신가 봅니다. 얼굴빛이 좋아요. 복순이 웃었지요. 예. 요즘은 식사도 잘하십니다. 며느리 덕이요. 복순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께서 살고자 하신 덕입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지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하였소. 맞는 말이었습니다. 복순이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약방 노인이 겨울 첫눈 오던 날 해준 말이었지요. 그때는 그냥 듣고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느려도 돌아와도 반드시 전해집니다. 복순이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가을볕이 길 위에 쏟아졌지요. 감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집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가 마당에 나와 성만의 아이들과 놀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달려다니고 윤 씨가 손을 뻗어 잡으려 하다가 놓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윤 씨도 웃었지요. 복순이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약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싶었지요. 그냥 나왔습니다.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지요. 성복이 뒤에서 왔습니다. 복순 옆에 나란히 서더니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낮게 말하였습니다. 복순아. 예. 고맙다. 복순이 성복을 보았지요. 성복이 마당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시는 것 나는 오랫동안 못 봤다. 내가 온 뒤부터 자주 보게 됐어. 복순이 고개를 숙였지요. 나리가 저를 데려오셨습니다. 데려오기만 했지 나는 한 것이 없다.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성복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복순의 손을 잡았지요. 복순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와 아이들이 해가 기울도록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밥을 먹었지요. 성만의 가족까지 오니 방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루에 앉아 밥을 먹었지요. 복순이 밥상을 들여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좁습니다. 넓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성만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좁아도 좋소. 이 집이 따뜻하니. 성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이 따뜻한 것이요. 윤 씨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밥그릇을 들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복순이 마지막으로 밥상을 들여놓고 자리에 앉았지요. 윤 씨의 낡은 사기 밥그릇 옆에 복순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 쌍이었지요. 어미와 며느리의 그릇이 나란히 놓인 그 밥상에서 5 식구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이 오가고 따뜻한 굽김이 올라왔지요.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 집의 이야기는 이어졌지요. 윤 씨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복순이 달인 약을 빠뜨리지 않았고 따뜻한 밥을 한 끼도 거르지 않았지요. 삼형제는 어머니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설프고 늦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복순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한 가족을 바꾸었던 이야기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요. 그러나 정은 피보다 진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정은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곁의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